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그리고 콩 앱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유튜브는 한 611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이 두 분이 또 함께해 주시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선거 관련된 내용부터 하나 좀 살펴보죠.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19일에 시작이 됐는데 아마들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선거가 시작되면 이 유세차 소음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고 특히 소음 규제가 이제 이번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규제가 지금 첫 적용된 선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 느끼시는 현장에서는 그대로다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지금 변화된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지 조 변호사님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2019년 12월 달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 확성장치를 우리가 선거운동할 때 쓸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몇 시부터 몇 시, 그러니까 확성장치를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 기준은 만들어두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몇 데시벨, 몇 데시벨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이제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처음 적용이 되면서 확성장치의 규제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격 출력이 3kW 그리고 음압 수준이 127dB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휴대용 확성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격 출력을 이제 30W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지 시도지사 선거는 차량 부착 확성장치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전격 출력 40kW 그리고 음압 수준 150dB까지고요. 휴대용 확성장치는 이제 3kW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런 규제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또 시간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용 그리고 휴대용 확성장치 그리고 녹화기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으세요. 127dB이 지금 가장 낮은 거고 150dB까지 대선 때 쓸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 127dB이요. 우리가 이제 열차가 지나가는 철도 주변에서의 소음이 100dB입니다. 아유,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이제 발생하는 소음이 120dB인데 지금 전투기보다도 더 확성장치가 지금 127dB 그리고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dB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허용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확성장치를 규제하는 게 우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회나 뭐 시위를 할 때도 이제 확성장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주간 기준으로는 이제 75dB까지, 야간 기준으로는 이제 65dB까지만. 이건 또 낮네요, 꽤. 그렇습니다. 거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음 진동 관리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의 공사장 소음을 우리가 어디까지 견디고 이거를 넘어가면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이제 주간에는 50dB에서 75dB이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dB에서 이제 70dB이고 또 우리가 항공기 주변에 사는 그 지역 관련해서는 뭐 75에서 90dB까지로 이제 소음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집시법이나 이런 다른 기준을 보면 한 75dB 정도면은 주간에 이 정도가
느낄 수 있는 한계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한계선으로 이제 정해놨는데 그렇죠. 특이하게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만 이거를 굉장히 넓게 허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규제는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여전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전국에서 유세 소음 관련한 112 신고가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 1,200건이 넘게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은 개정이 돼서 기준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뭐 힘들 때 이런 소리가 들리면 또 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선거운동 방식이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것인지 뭐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세차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말고는 선거운동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기준이 이게 과연 적합한 것인지 시민들이 그 기간까지 아직 6월 1일까지 19일부터면 꽤 긴 시간을 참으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참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 이게 우리나라 선거법의 특징이 굉장히 엄격한 선거법으로 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예. 방문이라든가 특히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거운동에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 약간 고육지책으로 유세차를 쓸 특히 수밖에 본인을 없는. 알리기 위해서 뭐 유세차, 확성기 이런 거 많이 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이런 문화가 많이 정착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갖는 게 뭐냐면 예전에 60, 70년대 예. 후보들과 유권자의 어떤 접점이 적었던 시기에는 이른바 벽에 붙이는 그랬죠. 방식, 확성기, 예. 대중집회 이런 것이 그래도 일반 유권자와 정치인들이 만나는 접점이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래도 선거운동에는 좀 참아주자라는 것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어떤 합의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방법도 있고 한데 이런 방법이 민원을 일으킬 정도로 계속 되는 거라면 좀 재검토가 필요하고 기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경찰에 소음 들어오는 그 민원 장소 중에 주택가, 병원, 도서관도 있는데 경찰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병원 같은 경우 참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자에게 이쪽은 좀 조심해 주세요. 민원 들었어요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 문제는 후보자들이라든가 그 캠프에서 그거 무시하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재 방법이. 그럼 이거는 네.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해를 입히는 수준의 공해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도대체 왜 이 규제가 이렇게 약했을까? 이거 규제 만드는 걸 정치인들이 하니까요. 정치인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죠. 유권자 그렇죠.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선거운동 방식도 사실은 좀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조 변호사님께는 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일단 다른 법에는 소음에 관한 기준이 지금 공직선거법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네요. 기준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만 이렇게 특이하게 2배까지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자들의 이제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의도는 이제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는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선거운동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직접 대면을 하고 아니면 길거리에 서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뭐 온라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수막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합니다. 왜 문제죠? 그거는? 교차로 같은데 이제 교통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막 현수막이 붙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뭔가 판단하실 수가 없는 거군요.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성기뿐만 아니라 현수막 그리고 이런 선거운동의 전반적인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수인 한도 내에서 조금 그렇죠.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수막 얘기까지도 지금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금희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시끄럽게 안 해도 다 알 수 있지 않냐. 선거 방법이 지금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선거법이 우리나라가 아까 좀 까다롭다고 얘기도 해 주셔서 어떻게 과연 앞으로 해야 될지 이 기준 일단 먼저 요 기준부터 한번 보죠.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좀 바꿔봐야 될지
지금 다른 법과 동일하게 가야 될까요? 소음 기준은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법과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정도의 기준은 그렇지만 지켜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 정도는 이제 후보자들이 좀 국민을 위해서 다른 국민을 위해서 지켜줬으면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소음 허용치는 조금 낮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변호사님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써주시고요. 신찬수님께서 지금 137데시벨이라면 스피커 최대 출력이다. 127데시벨에서 150데시벨. 네. 근데 지금 137데시벨이라는 것은 스피커 최대 출력이다.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네. 그 크기로 소리 내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적어 주셨고 미무스와님께서는 8시 이후 확성기 사용하면 선거 후보자 역효과 있다는 게 일본 선거의 맞습니다. 결과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거든요. 네, 실제로 2019년도에 일본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선거차, 그러니까 유세차 이런 것들이 많이 소음을 유발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SNS상에 그 선거차 시끄럽다라는 해시태그 운동도 벌어졌다고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불편을 유발을 하면서 이런 유세차를 하는 사람은 뽑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제 시민들이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청취자분 의견처럼 너무 많은 이제 소음을 낼 경우 유발하는 경우에는 거기 가서 이러면 안 뽑을 겁니다 하는 것도 시민들의 의견 전달을 하고 그거를 후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무소음 후보가 눈길을 끌 수가 있겠군요. 도리어. 예,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모 지역에서는 차 표면에 이렇게 본인 이름 붙이고 기어 붙여서 소형 SUV 몰고 다니면서 오히려 이걸 이제 본인의 특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탄소 제로 뚜벅이 선거 운동해서 확성기 안 쓰고 탄소 제로니까 자전거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 운동이라던가. 네. 그리고 저한테도 가끔 문자 오는 모 후보님이 있는데 현수막 이번에 안 쓰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현수막이 환경 그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지방선거 때 현수막이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폐기 처분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 재활용이 되지만 나오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활용하기도 힘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모 후보는 저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이번에 현수막 안 거는 선거 운동을 할 거고 다른 후보들도 다 같이 안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신선한 시도라고 봅니다. 정치권의 변화가 이런 데서부터 사실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두 분이 뭐 제안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보도를 보시면서 또 들었던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죠. 저는 선거 운동을 이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아도 후보자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서는 온라인 장애 활성화를 통해서도 선거 운동을 일부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도 있고요. 네. 여전히 온라인에 접근이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으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법 같은 경우에는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권리 침해라든지 자유 제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설정을 해서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한번 다루었는데 선거 홍보물이라든가 정책 홍보물이 굉장히 장애가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맞아요. 오히려 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거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트로트 노래가 신나다 보니까 이 곡을 차용해서 만드는 후보님들이 있는데 저는 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분들이 아무래도 주택가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니까 하루 종일 이 노래를 트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규정이 좀 어렵잖아요. 후보들도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제하는 노력이 일단 당장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안정미님께서 손녀를 키우고 계시는데 징징대고 아이들이 시끄러우니까 강아지도 안절부절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지금 적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장애인 가족들이 지금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지금 뉴스에 떴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저희가 정리해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극단적 선택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 저희가 항상 좀 주의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꼭 상담을 받으시고 그렇죠. 뭐 생명의 전화라든가 청소년 전화 전문가 상담을 받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오늘 이걸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최근에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또 본인의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지난 23일 60대 여성 A씨가 본인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고 그에 앞서서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여서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지방 근무하고 있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0년 정도 이 딸을 계속 돌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딸의 나이가 지금 이제 30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냥 굉장히 혼자 키우신 거네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계속 돌봤던 거고 그리고 이 딸이 최근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뭐 시설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재정적 부담도 굉장히 커졌다고 해요. 병원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정컨대 이분이 이제 60세다 보니 본인이 뭐 7, 80세 돼도 딸은 4, 50대인데 그럼 그 이유까지 아마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또 다른 일도 있었는데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최근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40대 부모로 추정되는 인물 그리고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6살 아들의 경우에는 정부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발달 지연으로 발달 지원 바우처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전해졌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최근에 발달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라는 그런 동의 의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발달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당사자들이 삭발을 하면서 발달장애 24시간 지원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사고라든가 최근의 흐름을 볼 때 장애인 가족이 온전히 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런 점을 어떻게 같이 좀 나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또 코로나도 있었고 더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들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현실을 저희가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제도적으로 무엇이 허점이 있는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조 변호사님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 뭐 살인은 엄연한 범죄죠. 그런데 이제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이 구조적인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이제 헌법에도 보면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제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간병, 가족 간병, 돌봄 필요하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뭐 장애 등급이 나오면 뭐 요양보호사가 집에 주간에 며칠 뭐 몇 시간씩 가서 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예산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그 장애
돌봄 문제도 있지만 영케어러 문제도 지금 우리 국가가 저번에 지난 저희 방송에도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분이 우리가 뭐 유기치사가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까지 존속살인으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었어요. 확정이 됐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면 뭐 범죄는 범죄니까 처벌을 받는 건 맞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뭐 전수조사도 하고 그 부분에 맞는 이제 제도적인 지원이 꼭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도적 특히 예산적 지원 여기서 또 혹시 빠질 수 있는 영케어로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방문이 제한되다 보니 특히 발달 장애를 둔 아이들의 그 부모님들과 당사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소식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장애를 둔 부모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24시간 지원 체계를 좀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어쨌든 아이가 더 수명이 길 확률이 높은데 내가 떠나고 나면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줄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미 성인인 경우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서울복지재단 조사를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가족의 36.7%는 우울 증상을 많이 겪고 있고 35%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장애 가족을 계속 돌보는 일,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정도의 발달 장애나 중증 장애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더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초기부터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쭉 연속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제가 이제 장애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집안이 형편이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없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은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안 받으시냐 이런 제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거를 국가 그 지자체에다가 내가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내가 뭔가 장애를 가진 자녀가 아니면 가족이 있다라는 게 뭔가 나에게 흠이 돼서 내가 무슨 죄인처럼 내가 마치 구걸을 해야 뭔가 나라에서 도와주는 꼴이 이거가 싫다는 거죠. 국가는 당연히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말해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계속 뭔가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면 이게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 모순적인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넘어야 될 허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장애인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친절한 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현재는 지자체에다가 그걸 본인이 신청하시면서 지원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명 자료들을 내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허들부터 먼저 좀 제거해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최종욱님께서 이런 비극이 계속 벌어지는 게 안타깝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 아니냐. 국가에서 또 시설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뉴스픽 오늘 조으론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